안녕하십니까. 에듀피디에서 인간공학 기사 이론 과정을 진행하고 있는 강진우입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저희가 저번 시간까지 1장 인간공학 개론에 대해서 쭉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제2교시 두 번째 과목이죠. 저희가 작업 생리학이라는 과목에 대해서 학습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작업 생리학은 워크 피지올로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죠. 그래서 아시는 것처럼 생리학이라는 내용은 어떤 것들을 학습을 하는 거죠? 우리가 해부학적인 구조에 대해서 학습을 하는 건 뭐라고 얘기를 하죠? 예, 해부학이라고 얘기를 하죠. 해부학은 구조에 대해서 학습을 하는 것이다. 구조에 대해서 학습을 하는 거고, 생리학은 뭘 얘기를 하죠? 네, 생리학은 바로 기능에 대해서, 펑션, 기능에 대해서 학습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기능인데 어떤 기능? 작업과 관련돼 있는 생리학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인체가 이제 작업을 수행을 할 때 이제 어떤 부분, 예를 들자면 근골격계가 어떠한 기능을 수행을 하는지, 그리고 기본적으로 해부학적인 구조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우리 몸의 뼈는 몇 개고, 우리 몸의 근육은 몇 개고, 우리 몸의 근육은 어떤 특성들이 있고 어떤 기능을 수행을 하는지, 그런 내용들을 학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세부적인 주요 항목에는 우리 교재에도 목차에도 나와 있지만, 작업 생리학에 들어가서 첫 번째 우리 인체 구성 요소에 대해서 학습을 합니다. 그래서 인체 구성 요소는 어떻게 되죠? 네, 기본적인 단위가 뭐 어떻게 되죠? 네, 기본적인 단위가 세포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세포 같은 기능들이 모여서 조직, 또 좀 더 큰 무리가 모여서 바로 기관이라는 게 형성이 되고요. 그 다음이 시스템이라고 하는 개가 형성이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호흡개, 뭐 순환기개, 근골격개, 비뇨기개, 생식개, 내분비개, 외분비개라는 걸로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까지를 우리가 첫 번째 인체의 구성 요소에서 학습을 하고, 그런 개 중에서 주로 인간공학 기사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 등 근골격개라든지 순환개라든지 또는 호흡기개라든지 그런 내용들을 주로 학습을 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파트가 바로 실제적인 작업 생리에 대해서 학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작업 생리학의 내용들, 우리가 대사작용이라고 하는 정의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학습을 하고요. 그래서 메타볼리즘, 대사가 정의가 뭔지, 그래서 기본적인 내용은 효소가 관여하는 화학적인 반응인 거죠. 그런 내용들을 저희가 학습을 하게 되고, 실제적으로 작업 생리에 영향을 미치고 또 작업 생리학에 중요하게 다루는 작업 부하, 근로자가 작업을 수행을 할 때 어느 정도의 작업 부하가 걸리는지, 그 작업 부하가 걸림에 따라 휴식 시간은 어느 정도가 배정이 돼야 하는지, 그런 내용들을 학습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생체 역학이라는 항목입니다. 그래서 바이오메카닉스라고 하는 생체 역학이고요. 그리고 생체 역학의 기본적인 개념들, 우리 인체의 해부학적인 자세부터 시작해서 인체의 움직임들, 그다음에 우리 인체의 움직임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게 되죠. 뭐죠? 회전운동과 바로 병진운동이라는 걸로 나누게 됩니다. 그래서 회전운동을 할 때 회전을 일으키는 힘인 토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모멘트와 토크에 대해서 저희가 또 알아볼 거고요. 그다음에 또 근력과 근지구력에 대해서도 학습을 할 예정입니다. 그 다음이 네 번째가 우리 생체 반응에 대한 측정, 생체 반응 측정에 대한 항목입니다. 그래서 생체 반응에 대한 측정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생리적으로 받게 되는 부담 정도를 어떻게 측정을 할 거냐, 어떤 항목을 측정할 거냐에 대해서 학습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심장 활동에 대해서 측정하는 것도 산소 소모량 등을 우리가 학습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육체적인 이런 부담 정도도 측정을 하고, 또 하나는 뭐죠? 바로 정신적이고 심리적인 부담 정도도 우리가 측정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피로도가 어떻게 될 것이다 라고 계산을 하고, 그 피로도가 나타남에 따라서 우리가 어떤 방안을 써서 피로도를 줄여줘야 될 것이다 라는 내용을 학습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단원이 작업 환경에 대한 평가와 관리에 대한 항목입니다. 그래서 작업 환경이라고 하는 내용들이 굉장히 많게 되죠. 그 중에서도 대표적인 게 소음이 있게 되죠. 소음에 대한 기준들, 소음을 어떻게 측정을 할 것이냐라는 내용들을 학습을 또 하고요. 그다음에 조명에 대한 내용도 중요하게 인간공학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조명 정도를 어떤 기준치를 놓고 조명 정도를 이제 작업을 할 때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냐. 그다음에 진동과 관련돼 있는 내용들도 학습을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기온과 고온이나 저온 작업 환경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다루어야 할 것인지를 학습을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또 최근에 많이 이슈가 되는 거죠.
실내 공기질, 그래서 실내 공기와 관련된 내용들도 학습을 하고 마지막 부분에 가서 우리가 작업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조직에 대한 특성들이 있죠. 뭐죠? 최근에도 많이 이슈화가 되고 있는 바로 교대 작업과 관련된 내용까지가 이 두 번째 과목인 작업 생리학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을 제가 첫 시간 인간공학 개론에서도 중요하게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뭐였죠? 바로 개념에 대한 이해도를 여러분들 높이셔야 된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 개념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학습을 하시고 실제적으로 필기시험에서는 아시는 것처럼 사지선답니다. 4가지 보기 중에서 한 가지를 맞추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렇게 크게 어려움은 없으실 거란, 개념에 대한 정리만 여러분들이 확연하게 갖고 계신다면 어려움은 없으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작업 생리학에 대한 부분 첫 번째 우리 인체의 구성 요소에 대해서 교재로 들어가서 학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체의 구성 요소는 제가 처음 부분에서 개념적인 부분들을 크게 이야기를 드립니다. 아까 이야기를 드렸죠. 바로 세포부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소위 말하는 4대 조직이 있습니다. 조직으로 분화가 되게 되고요. 조직들이 모여서 또 소위 말하는 기관이라는 것들을 형성을 하게 됩니다. 이런 기관들이 모여서 우리가 바로 계라고 하는 그 시스템을 형성을 하는 거죠. 셀, 세포에서 시작을 해서 조직, 티슈, 그다음에 기관, 오르간까지 이루어지는 거죠. 문제는 이게 깔끔하죠. 인체를 구성하는 가장 기능적인 기본 단위가 뭐냐라면 우리가 세포를 얘기를 하는 거고요. 이 세포들이 모여서 조직이 되는 거고, 조직들이 모여서 또 기관을 이루게 되고, 기관들이 모여서 이 계를 이루게 된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우리가 인간공학 기사 과목에서 우리가 다룰 내용은 바로 근골격계, 그 다음에 순환기계, 그 다음이 바로 호흡기계까지 우리가 학습을 하게 됩니다. 그런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조금 기억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교재로 실제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인체의 기본적인 구성에 대한 내용들, 그래서 유사한 세포가 모여서 조직을 구성하고 그런 조직들이 모여서 그다음에 기관을 이루고 이런 기관들이 모여서 바로 계를 이루게 된다라고, 그런 계들이 모여서 우리 인체의 유기체를 형성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가장 기본이 되는 바로 내용이죠. 뭐죠? 세포에 대해서 학습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세포는 우리 인체의 구성과 기능을 수행하는 최소 단위가 바로 우리 인체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최소 단위는 뭐다? 세포다. 그것만 좀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세포에는 우리가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기능에 따라서 근육세포가 있겠고, 또 기능에 따라서 뭐죠? 신경세포가 있겠고, 또 기능에 따라서 우리 상피세포들이 있게 되겠죠. 그래서 대표적인 게 피부도 있게 되겠고, 내부 장기들도 다 상피세포 조직들을 좀 갖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 그 다음에 이제 결합조직 세포 등으로 분류가 된다. 그다음에 두 번째 조직. 조직이라는 건 구조와 기능이 비슷한 세포들이 모여서 밑줄 한번 그어주시죠. 그 분화의 방향이 이제 같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분화의 방향이 같아야 돼요. 같은 방향으로 분화가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특성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세포와 조직에 대한 차이를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고, 중요한 건 조직은 우리 인체의 4대 기본 조직이라고 이야기를 한다. 그래서 조직을 4가지 종류를 나열을 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근육조직, 그 다음이 바로 신경조직, 그 다음이 상피조직, 그 다음이 결합조직이다. 이게 우리 인체의 4대 조직이다 라는 것들을 좀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뭐 크게 어려운 내용들은 없죠. 그다음에 세 번째가 기관이죠. 기관이라는 건 기능과 구조가 비슷한 세포들이 특수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 결합된 형태라는 거죠. 그래서 키워드, 특수한 기능을, 비슷한 구조와 기능을 갖고 있는 것들이 어떤 특수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 이제 결합된 형태를 갖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기관은 대표적으로 우리 내부 장기들을 생각을 하시면 돼요. 심장, 하나의 기관이죠. 간, 하나의 기관이죠. 그러면 간을 이루고 있는 세포들이 있을 거고, 또 간을 이루고 있는 그런 세포들이 분화의 방향이 같이 형성된 조직들이 있을 거고, 그 다음이 바로 이런 조직들이 합쳐져서 바로 간이라는 내부 장기 기관을 만들게 되는 거죠. 어려움은 없으실 겁니다. 그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우리가 소위 말하는 시스템, 계통으로 구성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몇몇의 기관들이 모여서 하나의 계통을 이룬다라는 거죠. 네, 그런 의미를 아시겠죠. 그래서
네, 세포, 조직, 기관, 개로 이루어진다. 그래서 얘들이 쭉 나와 있죠. 그래서 골격계 쭉 설명을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이게 주관식으로 출제가 되기는 거의 출제될 가능성은 없고요. 주관식으로 출제가 되진 않아요. 단 객관식으로 출제가 됐을 때 여러분들이 맞추셔야 된다는 거죠. 다음 얘처럼 골격계에 대해서 설명을 쭉 나열한 거죠. 그래서 이런 설명을 쓰고 이제 뭐 맞는 것을 찾아라, 틀리는 것을 찾아라 나올 수 있고요. 좀 더 뭉뚱그리면 다음 중 계통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라고 문제가 나올 수 있는 거죠. 1번 골격계는 블라블라블라이다. 2번 근육계는 블라블라블라블라이다. 3번 순환계는 블라블라블라블라이다. 4번 호흡계는 블라블라블라블라이다. 이 중에서 틀린 것들을 찾아내라. 이런 문제가 출제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기억해 주시고요. 그래서 골격계는 아시는 것처럼 여러분들 뼈를 생각하시면 되겠죠. 우리 내부 장기를 보호하는 역할을 하고요. 그다음에 우리 인체를 구성해서 지주 역할, 받쳐주는 역할을 한다는 거죠. 뼈가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또는 뼈가 약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네, 그런 것들을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다음에 골격계, 그래서 그다음에 근육계죠. 그래서 우리 근육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을 하게 되죠. 근육. 어떻게 되죠? 뒤에서도 학습을 하겠지만 근육의 종류를 구분하는 게 여러 가지로 좀 나눌 수 있지만 대표적으로 우리가 골격계, 골격근 또는 뭐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가 수위근이라고 얘기를 하죠. 우리가 조절할 수 있는 거죠. 네, 수축 정도를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뒤에 가서 근육에 대해서 종류해서 이야기를 할 때 다시 자세히 이야기를 드릴게요. 뭐 적색근, 백색근, 민문이근 뭐 그런 것들 다시 얘기를 하고요. 어쨌든 큰 종류. 그 다음에 하나가 뭐죠? 여러분들 우리가 평활근이라고 하는 거죠. 평활근은 뭘 얘기를 해요? 평활근은 네, 혈관 같은 거 이런 것도 근육의 형식으로 해서 수축을 하고 이완을 한다는 거죠. 그런 특성이 있는 게 평활근.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예요? 우리 심장근이죠. 네, 심장도 하나의 근육으로 이루어져 있죠. 그래서 심장이 동맥경화라든지 아니면 심근경색이나 이렇게 오게 되면 혈류의 흐름이 원활하지 않아서 우리가 심장 근육이 괴사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런 종류로 크게 구분을 할 수 있다. 그래서 특징은 얘는 수위근이에요. 골격근은 수위근. 그래서 볼런터리 자발적으로 내가 조절할 수 있다는 거죠. 수축하자, 더 많이 수축하자, 더 빨리 수축하자, 천천히 수축하자 이런 걸 내가 수의적으로 조절할 수 있다는 거죠. 나머지 두 번째하고 평활근하고 심장근은 그런 조절이 안 되죠. 그래서 이 두 개를 우리가 불수의근의 특성을 갖고 있다라는 거죠. 불수의근이라는 건 뭐예요? 네. 수의근이 아니라는 거죠. 네. 그래서 involuntary muscle이라 그래서 우리가 수의적으로 조절할 수 없는 거죠. 평활근 대표적으로 예를 들어서 혈관이라고 해야죠. 혈관 수축하자. 여러분들 수축하실 수 있나요? 없죠. 이완하자. 이완할 수 있나요? 안 되죠. 심장근. 자, 심장아 빨리 뛰자. 자, 이제 조금 천천히 뛰자. 조절할 수 있나요? 아니죠. 자율신경 영향을 받아서 조절이 되는 것들이죠. 그래서 불수의근이라고 이야기를 한다. 이런 종류를 좀 기억을 해두자. 그 다음에 신경계, 신경계는 구조에 따라서 구분이 되죠. 그래서 중추신경과 말초신경으로 구분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중추신경은 뭐예요? 우리 뇌와 척수를 중추신경이라고 얘기를 하고 척수에서 나오는 척수신경은 말초신경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네 번째가 감각기. 감각기는 피부, 눈, 코, 입, 혀 등에 위치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인체의 감각을 우리가 감수하는 장기다라는 것. 그 다음에 순환계가 이제 심장과 혈액을 이동시키는 혈관, 림프가 있고요. 림프를 이동시키는 림프관, 그다음에 비장과 흉선 등으로 구성이 돼 있다라는 거죠. 그런 것들도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혈관과 림프관 요 구분을 좀 잘 못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나중에 우리가 학습을 하겠지만 혈관에는 두 개의 가장 큰 차이는 우리가 혈관은 뭐예요? 예, 혈액이 이렇게 지나가는 거죠. 그래서 혈관 안에는 여러분들이 영양소를 흡수한 이후에 이게 소화가 막 이루어지게 되는데 그 중에서 가장 큰 차이는 혈관과 림프관의 가장 큰 차이는 혈관 같은 경우는 어떤 걸 흡수를 하냐면 바로 수용성 비타민이 우리가 음식물을 먹어서 소화가 돼서 영양분을 흡수를 할 때 수용성 비타민은 혈관으로 들어가요. 그에 반해서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지용성 비타민, 물에 잘 녹지 않는 거죠. 지용성 비타민 같은 경우는 대부분 림프관을 통해서 이동을 한다는 거죠.
소화가 된 다음에 지용성 비타민은 림프관으로 들어가게 된다. 그래서 수용성은 물론 혈관에 지용성이 없나요? 아니에요. 있지만 대부분의 수용성 비타민은 혈관으로 이동이 된다. 림프관 안에도 수용성이 있긴 있어요. 하지만 림프관 안에는 대부분의 지용성 비타민이 림프관으로 이동이 된다. 그런 차이 정도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심장, 심장 여러분들 아시겠죠? 우심방, 우심실, 2천판, 3천판 그렇게 이루어져 있는 거죠. 위에 있는 게 뭐죠? 심방, 밑에 있는 게 심실이 되는 거죠. 대동맥, 회동맥 요거는 뒤쪽에 가서 다시 조금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순환계를 이야기를 한다. 그 다음에 바에 이제 소화기계를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순환기계와 소화기계를 구분을 짓는데 여러분들 입은 뭘로 구분을 할까요? 우리 입으로도 숨을 쉬잖아요. 그럼 입이 순환기계일까요? 아니, 입이 호흡기계일까요? 그래서 구분을 짓는데 입은 대부분의 기능이 물론 입으로도 숨을 쉬어요. 이제 숨을 안 쉰다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입안에서 우리가 저작 기능을 해서 소화 기능을 하는 거죠. 그래서 침샘에서 또 침도 분비를 하고 소화액도 분비를 하게 되고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입은 어떤 기계에 포함이 되냐면 입은 바로 소화기계에 포함이 돼요. 코가 바로 순환기계에 포함이 된다라는 거죠. 코가 호흡기계에 포함이 된다는 거예요. 코는 호흡기계, 입은 소화기계. 이렇게 좀 차이를 좀 둬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소화기계는 입을 통해서 우리 식도로 넘어가게 되고 이제 위로 가게 되고 위에서 이제 십이지장을 통해서 소장, 그다음에 대장, 항문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죠. 그다음에 부속 기관들이 간이나 췌장 담낭에서 소화액들을 이렇게 또 분비를 하는 거죠. 근데 호흡기계 이야기들처럼 코, 비뇨기계는 신장에서 이제 요관, 방광, 요도로 이루어진다. 그다음에 생식기계는 아신 것처럼 고안에서 무고안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죠. 여러분들 그런 분들이 계세요. 여러분들 우리가 소위 말하는 그 정관 수술 그런 것들을 하죠. 정관 수술이라는 건 고안에서 정자는 만들되 고안에서 이제 나와서 정관을 통해서 이동이 되는 관을 이렇게 좀 묶어주거나 그렇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정관 수술을 한다 그래도 정상적으로 우리가 여러분들 아실 것처럼 사정은 하게 돼요. 정액이 나온다는 거죠. 하지만 그 정액에 정자가 없는 거죠. 그래서 통상적으로 정상 성인의 건강한 성인을 보면 건강한 성인의 예를 들어서 정액량의 100%가 있다라면 요 100% 중에 실제적으로 고안에서 만들어진 정자, 고안에서 정자가 만들어지고 부고안에 정자가 저장이 되는데 이 정액량의 외부로 사정이 된 정액량의 100% 중에 정자는 몇 퍼센트, 비율로 따지면 몇 프로나 될까요? 50%요? 50%가 안 되죠. 대략 한 실제적으로 정자는 요 100% 중에 한 5% 정도밖에 안 돼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정관 수술을 통해서 정자가 포함이 안 돼 있는 정액량의 이 정도 된다. 그래서 실제로 정관 수술을 한다 그래도 사정량에는 크게 변화가 없게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도 상식적으로 좀 기억을 해두자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내분비계가 있게 되는 거죠. 쭉 뇌하수체, 갑상선, 그다음에 췌장, 부갑상선, 부신, 피질, 부신, 수질 이런 것들로 구성이 되어 있고 호르몬의 생산과 분비에 관여를 한다. 기억을 해두자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인체 부위에 대해서 학습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몸의 뼈는 체간부와 사지부로 나뉜다는 거죠. 그래서 체간 부위를 우리가 축성골격이라고 얘기를 하고 팔다리뼈, 축성뼈 그렇게 구분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인체의 뼈는 몇 개일까요? 우리 인체 뼈 206개입니다. 좌우 다 포함해서 206개로 이루어져 있고요. 이 206개는 아까 얘기했듯이 우리 몸의 축성골격과 팔다리뼈로 구분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축성골격, 우리 머리뼈부터 해서 몸의 중심에 있는 것들, 그게 80개. 그러면 206개에서 80개를 빼면 몇 개예요? 바로 126개가 우리 사지, 양쪽 팔과 양쪽 다리의 뼈로 구성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 사지뼈인 126개 중에 과연 상지뼈는 몇 개일까요? 오른손과 왼손의 뼈는 몇 개일까요? 하지뼈는 몇 개일까요? 왼쪽 다리와 오른쪽 다리의 뼈는 몇 개일까요? 팔이 많을까요? 다리가 많을까요? 팔이 많아요? 다리가 많아요? 팔이 많게 되죠. 요게
64개, 그다음에 하지가 62개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요 64개는 우리가 손목뼈 중에 요 손목뼈가 8개가 있습니다. 조그만 뼈가. 그 중에 우리가 피지폼이라고 하는 조그만 뼈가 하나가 다리에 비해서 하나씩 더 있어요. 그래서 2개가 더 있는 거죠. 상지가 2개가 더 있다. 전체 뼈는 206개, 80개, 126개로 구분이 되고 126개는 상지뼈가 64개, 하지뼈가 62개로 구분이 된다라는 정도 좀 기억을 해두자는 거죠. 그게 밑에 나와 있는 설명이고요. 그래서 턱과 뭐 흉곽, 뭐 유방, 배 뭐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라는 것들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지는 상지와 하지로 구분이 된다. 그다음에 세 번째가 우리 인체의 구조와 관련된 용어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용어 제가 그 첫 번째 과목인 인간공학 개론 부분들에서도 좀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인간공학적인 기본 자세라는 게 있었고, 그다음에 제가 아나토미컬 포스처, 아나토미컬 포지션이라고 하는 해부학적인 자세가 있다고 이야기를 드렸죠. 뭐예요? 팔꿈치를 구부리고 있어요? 피굴이 있어요? 팔꿈치를 피는 거고, 손바닥은 어디를 향해요? 똑바로 섰을 때 바로 여러분들 보시는 정면을 손바닥이 향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 자세다. 그래서 해부학적인 자세에 대해서 만약에 시험 문제에 출제가 됐었어요. 기출 문제에서도. 그렇기 때문에 해부학적 자세는 똑바로 바로 섰을 때 팔꿈치를 핀 상태에서 바닥 방향으로 늘어뜨리고 손바닥은 정면을 향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쭉 읽어보시면 이런 자세가 해부학적인 자세다. 그 다음에 인체의 면에 대해서 용어들을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상면, 그 다음에 관상면, 횡단면, 수평면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시상면은 우리가 우리 인체를 좌우로 구분하는 거예요. 오른쪽 왼쪽으로 구분하는 면을 우리가 시상면이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시상면은 여러분이 보시고 있는 요 용지를 면이라고 생각을 하면 시상면은 어떻게 돼요? 바로 이렇게 있다는 거죠. 우리 몸을 오른쪽과 왼쪽으로 구분을 하는 면이에요. 요게 시상면이에요. 이 시상면에서 뭐가 일어난다고요? 어떤 움직임이 일어난다고요. 그런 움직임을 우리가 굴절, 신전이라고 얘기를 해요. 뒤에 가서 다시 이야기를 드릴게요. 요게 시상면이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나에 나와 있는 관상면 또는 이마면이라고 얘기를 하죠. 우리가 프론탈 롭. 관상면은 바로 우리 인체를 앞, 뒤로 구분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관상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바로 이렇게 구별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 인체를 앞쪽과 뒤쪽으로 구분하는 면이다. 이게 관상면이래요. 관상면에서 일어나는 움직임은 우리가 외전, 내전이라고 얘기를 하죠. 외전, 내전.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횡단면, 다에 나와 있는 수평면은 호리존탈 플랜이라고 얘기를 하죠. 요거는 뭐예요? 우리 인체의 몸을 위쪽과 아래쪽으로 구분을 한다고요. 그런 면이 어떻게 되겠어요? 바로 이렇게 된다는 거죠. 이게 바로 우리 인체의 몸을 위쪽과 아래쪽으로 구분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관상면은 여러 개가 있는 거예요. 쭉쭉쭉쭉쭉 다 이거 관상면이고요. 이마면도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 개가 있겠죠. 쭉쭉쭉쭉쭉 이게 다 이마면이죠. 앞뒤로 구분하는 것. 시상면도 마찬가지죠. 여러 개가 있죠. 좌우로 구분하는 게 이렇게 여러 가지 있죠. 그 중에서 여러 가지가 있는 시상면 중에서 정 가운데에 있는 면, 좌우로 가운데로 딱 이분할하는 면, 그걸 바로 정중 시상면이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죠. 우리 교재에는 정중면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네요. 메디안 플랜이라고 얘기를 한다. 그래서 또는 미드 세지탈 플랜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그렇게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림에 보면 뭐 앞쪽, 뒤쪽 그런 표현을 써 있고, 그 다음에 원위라고 하는 표현, 그 다음에 근위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근위는 우리가 가까울 근, 원위는 뭘 원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근위를 우리가 프록시말이라는 표현을 쓰고요. 원위를 디스탈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예를 들자면 팔뼈를 기준으로 볼게요. 우리가 위팔뼈, 휴머러스 뼈라는 걸 기준으로 보면 휴머러스 뼈의 프록시말 파트, 프록시말 부분, 근위 부분은 어디가 되겠어요? 요게 위팔뼈인데 휴머러스라는 건데 이 휴머러스 뼈의 근위 부분은 이쪽이 된다는 거죠. 휴머러스 뼈의 원위부는 이쪽이 된다는 거죠. 그런 프록시말, 디스탈. 다른 뼈에서도 다 마찬가지죠. 그렇게 구분을 짓는 용어다라는 걸 기억을 해주시고, 그래서 면 세 개를 좀 기억을 해주시고, 나중에 여러분들이 학습을 할 때 우리가 생체역학에서 그 부분까지 조금 여기서 설명을 하고 가는 게 나을 것 같네요. 자, 이게 무슨 면이에요? 좌우로 구분하는 면?
시상면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아까 제가 시상면에서 이루어지는 움직임의 동작이 있다 그랬죠. 그게 뭐예요? 소위 말하는 플렉션 익스텐션, 굴절과 신전이라는, 굴곡과 신전이라는 동작이죠. 요 면에서 자 어깨를 기준으로 볼게요. 팔꿈치가 어깨가 낫겠네요. 여러분들 화면에서 보기에 이렇게 이 시상면에서 이런 움직임이 일어나죠. 어깨뼈의 굴절, 어깨의 신전, 어깨 관절의 굴절, 어깨 관절의 신전, 이 면에서 일어난다는 거죠. 그러면 이게 지금 회전 움직임이 일어나는 건데 면과 수직한 것, 자, 이 시상면과 수직한 게 뭐예요? 요거죠. 요걸 우리가 회전의 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축을 기준으로 해서 이 축을 기준으로 바로 회전과 굴곡과 신전이 일어나는 거죠. 어깨 관절에. 그래서 면과 수직한 축이 있어요. 그게 바로 회전의 축이에요. 나중에 뒤쪽 파트 생체 역학에서 다시 다룰 건데 이게 축이에요. 그러면 시상면의 축은 어디 있어요? 이렇게 있죠. 수직한 것. 그러면 이마면의 축은 어디 있어요? 이렇게 있는 거죠. 수직한 것. 자, 횡단면, 수평면의 축은 어디 있어요? 이렇게 있는 거죠. 요 축을 기준으로 해서 움직임이 이렇게 일어난다는 거죠. 요 축을 기준으로 해서 이런 움직임이 이 면에서 일어나는 거고, 요 축을 기준으로 해서 이런 움직임이 이 면에서 일어난다라는 거죠. 그걸 좀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위치 및 방향을 나타내는 용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측이라는 건 앞쪽, 그다음에 후측이라는 건 뒤쪽, 포스테리어, 뭐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이건 상식적으로 이해 가시고, 그다음에 내측과 외측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내측이라는 건 우리가 정중면에 가까운 위치. 아까 정중면은 뭐였어요? 시상면 중에서 우리 몸의 좌우를 정가운데 이분할하는 면이었죠. 요 면에 가까이 있는 쪽은 내측, 이 면과 멀리 있는 쪽을 외측이라고 얘기를 한다고요. 그 다음에 근이 원이 아까 설명을 했고요. 그 다음에 첨부와 심부, superficial이라는 게 뭐예요? 표면 쪽에 있는 거, 첨부, 바깥쪽에 있는 것. 그 다음에 심부, deep이라는 건 안쪽에 있는 것. 그런 부분들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뭐 요골, 척골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것도 이제 노뼈, 좌뼈라고 좀 구분을 지었는데요. 제가 볼 땐 신용어로 문제가 출제되지는 않고 나오면 이렇게 영어를 포함해서 구용어가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노뼈와 좌뼈라는 용어보다는 지금 교재에 나와 있는 것처럼 척골과 요골. 요골이라는 건 요쪽에 있는 해부학적인 자세로 똑바로 섰을 때 바깥쪽에 있는 아래팔뼈, 레디우스라고 하는 게 요골. 그다음에 안쪽에 있는 뼈, 요거를 척골, 얼라라고 얘기를 한다. 그다음에 팔마라고 하는 것들이라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플란타, 도살, 요거는 해부학적인 용어니까 여러분들이 조금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팔마라고 얘기를 하면 교재에는 안 나와 있는데 용어 하나 정도만. 팔마, 요거는 손바닥 쪽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손바닥 쪽, 팔마. 손등 쪽은 뭐예요? 그러면 도살. 도살이라고 하는 게 바로 손등 쪽을 얘기를 한다라는 것들 좀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교재에 이제 플란타라는 용어가 또 나오는데 이것도 팔마가 뭐였어요? 손바닥 쪽이었죠. 플란타도 마찬가지 바닥 쪽을 얘기를 한다. 그런 정도만 좀 기억을 하고 여러분들이 내용을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외울 거는 아닐 것 같고요. 또는 해부학적인 용어가 조금 어려우신 분들은 꼭 외워두셔야 되는 내용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해부학을 좀 학습을 하셨던 분들은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해 두실 것 같습니다.